이번에는 일반 상대론의 해 중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웜홀, 시간여행, 중력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는 좀 가볍게 흥미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소식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좀 하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있고 가볍게 좀 즐기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웜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면 이건 벌레구멍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만약에 시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건 3차원 공간이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좀 여기 굽어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사이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따라가서. 근데 만약에 다리를 놓듯이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실제 공간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고 요 길로 통해서 짧은 시간에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 같은 거에 꼭지에서 밑에 꼭지로 가려면 사과 표면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운데로 벌레가 구멍을 파듯이 파서 꼭지로 가면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공간에 다시 말하면 공간에 일종의 지름길을 얘기하는 거죠. 웜홀은. 이 웜홀은 사실 최근에 아주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토성 근처에 웜홀이 생겼었죠. 그래서 여기가 토성이라면 토성 근처에 생기고 이쪽은 아주 멀리 있는 어떤 우주의 다른 곳인데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뭐 행성을 찾으러 간 거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토성에 웜홀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웜홀을 통해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뭐 은하나 뭐 다른 이 밑에 있는 그런 것이 보이게 되겠죠. 네. 자, 이런 시공간 해는 예를 들어서 1988년에 모리스하고 킵스원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간의 t라 그러면 그거에 관계 없는 거예요. r만의 함수고 여기 구대칭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신 요거 임의의 함수고 여기에 b라는 게 또 임의의 함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전에 봤던 구대칭 물질해하고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다만 파이하고 b가 어떤 성질을 가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콘스턴트 t에 t가 콘스턴트일 때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한 이쪽으로 기술되는 이 공간이에요. 이쪽에 여기 서클이 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클이 점점 작아지면 r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쪽 방향이 r이고 이 동그라미 방향으로 세타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를 하나의 그냥 원 하나로 기술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건 구면이 되는 거죠. 원이. 그래서 B가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그 구면에 따라서 들어가면 점점 이 원주가 작아지는데 R이 작아지다가 어떤 공간을 가면 다시 커지는 늘어나는 그리고 여기하고 똑같은 또 다른 어떤 우주가 여기 있는 그런 형태를 기술하도록 B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B가 적절히 요거를 내가 이미 이런 성질을 갖도록 B를 설정을 하면 이 매트릭이 기술하는 시공간의 모양은 이럴 거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시간적으로 그냥 이런 모양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주는 그 웜홀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웜홀 솔루션이었죠. 근데 이 웜홀 솔루션이라고 하면 해라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될 텐데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요거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런 형태의 구조 성질을 갖도록 매트릭의 형태를 준 것뿐이고, 여기에 어떤 이런 형태를 줄 수 있는 시공간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설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풀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이런 형태를 가지면 적절한 함수의 형태를 갖게 될 텐데, 시공간의 구조에 맞는. 그러면 왼쪽을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매트릭을 집어넣어서 왼쪽을 계산하면, 그러면 이런 형태를 줄 수 있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요 위치마다 어떤 밀도와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을 갖는지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질을 그렇게만 맞춰주면 이런 시공간도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로서 존재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 점점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면 그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중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보통 한번 그렇게 인력이 작용하게 되면 블랙홀에서처럼 점점 이게 작아져야 되는데 다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중력이 다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기 청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물질로서는 그걸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음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중력이 강해지다가 다시 약해지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물질을 그냥 우리가 이그조틱 매터 없지는 않은데 뭐 캐시머 이펙트처럼 양자적으로는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물질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이런 형태의 시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더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 속으로 생각해 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에서 허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공간인 거예요. 오케이. 보면 그렇고 이번에는 시간 여행에 대해서 보죠.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SF 작가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포인트를 좀 보면 주인공이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미래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죽음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주인공은 미래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죽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자기가 4월 3일 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4월 2일 날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4월 3일 날 차를 몰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사고가 안 나겠죠? 그러면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 사고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죠. 미래에 있는 누가 나한테 전화를 줬는데 그래서 뭔가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냐, 아니면 무슨 평행세계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피하면 또 다른 우주로 내가 미래가 전개되는 거냐, 뭐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그 타임 트래블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하죠. 관련이 다 있습니다. 우선 시간 여행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하고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저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빠른 우주선만 있으면. 예.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쌍둥이 패러독스 같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지구의 월드라인은 세계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어떤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경로에 따라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100년이 흘렀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그러면 내가 적절히 빠르게만 가면 극단적으로 빛의 속도로 가면 저는 나이가 안 먹습니다. 시간이 안 흘러요.
그리고 약간 좀 더 빛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여기 가면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갔다 오면 그러면 0초는 아니지만 1시간 정도 나한테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우주를 갔다 오면 지구는 100년 후에 지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구의 미래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빨리만 달 수 있으면 지구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100년 혹은 1000년 빨리만 달리면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멀리 갔다 오면 되거나 하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그 인터스텔라처럼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에는 중력이 아주 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1시간은 거기서 아주 멀리 있는 지구, 거기 중력이 약해지겠죠. 거기에서 뭐 23년이 흐른 것이 되니까 아버지가 많이 늙은 딸을 나중에 만나보게 되죠. 그것처럼 중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나이가 뭐 1년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지구에 와보면 중력이 약한 곳에 와보면 뭐 10년이나 20년 흘른 그런 미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미래로 시간 여행은 가능하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어떻게 되냐?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가지 저번에 그 블랙홀 중력 붕괴를 통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그 블랙홀 영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보면 광풀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미래로 가는 거 택하기 전에 택하지 말고 요걸 택하면 블랙홀 근처로 갈수록 이 광풀이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갈 텐데 사실 블랙홀의 경우에는 사건 지평면을 들어가고서 여기 알고 제로에 있는 특이점을 만나서 거기서 끝납니다. 다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어떤 특별한 시공간이 있어가지고 물질 분포든지 뭐가 광부면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계속 더 기울어져 가지고 혹시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울어져서 원래 내가 출발했던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이걸 따라가면 과거의 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나? 과거의 그 시간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 여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시간적 경로가 닫혀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과거 시간 여행에 가려면 닫혀진 시간 경로가 타임라인 경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 시공간에. 이거는 닫혀진 경로가 아니죠. 계속 미래로 가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과거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 그건데 그 로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공간에서 인과 구조가 오른쪽이 미래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어느 지역에 보면 이상한 그 구조가 있어가지고 광불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약간 이쪽으로 가서 이런 거 찾아내든지 뭐 어디에 푹 빠지든지 해서 이걸 따라가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세우는 게 바로 이런 로직입니다. 좀 잔인한 얘기는 하지만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이 사람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커서 다시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손주를 만났어요. 이 사람한테는 손주죠. 손주를 만났어요. 근데 이 손주 때는 이게 운이 좋아서 이걸 다시 찾아냈다 그래요. 그런 시공간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손주가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하고 뭔가 싸움이 붙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거기. 그럼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내가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건 내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요 D가 다시 이어질 수가 없기, 결혼을 못하니까 나의 아버지가 태어날 수가 없겠죠. 거기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의 근원은 바로 이런 닫힌 시간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 닫힌 고리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시공 그 의지를 빼고 나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시공간에 왜 그 회전하는 블랙홀의 내부에서는 이런 닫힌 고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과거로 갈 수가 있죠. 예, 그런 게 옆에 회전하는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블랙홀에 푹 빠져 들어가서 그 시간고리 찾아서 이렇게 그 안에서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시간고리가 형성이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논리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만이 가능하냐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여기서 할아버지가 죽는 일은 없어야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 사람으로 봤을 때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간의 고리가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고리가 있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과거에 일어날 사건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 둘 다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아버지 죽이는 일, 그런 일은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모순이 없는 사건들만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죽이는 일은 모순이 일어나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과거로 돌아가면 더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옆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쌍둥이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가능하고 이미 회전하는 블랙홀 내부에서는 이런 닫힌 시간 인과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로서 주는데 거기서 뭔가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처럼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뭔가 이걸 피할 이런 다른 어떤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일반 상대로서는 허용은 하되 모순이 없는 그런 사건들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간 여행에 대해서 호킹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래에 만약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주 미래에 있는 사람은 호킹 같이 유명한 사람이 뭐 했는지 알 테니까 호킹이 아예 신문지상에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여행을 하는 미래 사람이 있다면 내 방에서 이렇게 풍선을 달아놓고 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이 뉴스를 보고 아주 미래에 누가 지금 여기 와줬으면 좋겠다. 자기 집으로, 기다리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서, 문에 누가 들어오나 살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날이 2009년 6월 28일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창피하게도 나는 저 문 안으로 미래의 미스 유니버스가 오기 기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주제로 이제 중력파에 대해서 좀 뭔지 살펴보죠. 예.
요 왼쪽 거는 뭐냐면 그냥 정지에 있는 어떤 별 하나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지는 시공간도 시간에 따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 빙빙 돌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나 블랙홀이 합쳐지는 과정, 이럴 때는 물질의 분포나 시공간 공률 자체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중성자별 두 개가 2017년 합쳐졌는데, 그래서 중력파로도 관측이 됐어요. 요게 좀 큰 게 은하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중성자별이 합쳐지는 곡을 스위프트에서 찍은 겁니다. 광학적으로. 여기. 그리고 또 뭐 초신성 폭발처럼 굉장히 물질이 역동적으로 분포가 변하는 그런 것도 우주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때는 그 주위의 시공간이 시간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속하는 전하가 전자기파를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속하는 질량도 시공간 자체의 휘어짐이 퍼져나가는 일종의 파동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그 중력파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제가 같이 연구했던 카이스트 서한결 학생이라고 있는데 뭘 한 거냐면 여기 회전하는 블랙홀이 가운데 놓고 이런 이미지를 여기다 놔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공간이 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블랙홀이 와서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주위의 공간의 곡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변하겠죠. 매트릭이 변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빛이 이미지에서 오는 양상도 변해서 이 찌그러지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 달라진 것이 여기만 가만히 머물지 않고 퍼져나겠죠. 전자기파처럼 공간을. 그러면 그게 이제 중력파라 이거죠. 예. 자, 요거를 좀 약한 중력장인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중력장인 경우는 시공간이 거의 민카우스키 플랫 시공간 그거에다가 조금만 변화가 섭동이 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는 요거의 양이 굉장히 작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의 왼쪽을 요거 집어넣으면 요거는 미분하면 다 0이 되니까 요거 살아남는 거는 요거에 대한 미분만 살아남아요. 그게 1차 선형적인 항만 뽑아내면 이게 요 텀입니다. 소위 H 바 AB라는 고양이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뭐 중요한 건 구체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왼쪽은 그것만 살아남고 오른쪽은 물질인데 물질 하나도 없는 진공에 그냥 중력파만 시공간 공률이 휙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0으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코 0이 되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더 뜯어보면 시간 쪽에는 마이너스하고 c제곱분의 단위를 다시 살렸어요. 분의 1 이렇게 되고 공간 미분이 두 분 미분이 있고 h 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0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소위 물결파가 간다든지 아니면 음파가 지나간다든지 그럴 때도 같은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음파일 때는 여기 그냥 밀도예요. 밀도가 가고 이쪽이 그 음파의 속도예요. 여기. 따라서 이건 시공간 곡률이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아니라 10개로 여기 컴포넌트가 여러분 10개니까 그거를 좀 커플이 된 그런 방정식일 뿐이죠. 그게. 그래서 그것들이 요게 그 파동의 속도니까 시공간 곡률이 이게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구나 할 수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력파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력파의 개념이 명백해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공간 곡률 자체가 그 자체로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중력파 지나가면, 우리를 휙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건데, 이게 중력파의 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Y 쪽에는 H,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똑같은 게 붙고, 그 다음에 X, Y 쪽에는 이렇게 크로스라는 어떤 다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중력파는 다 이렇게 두 가지로 H 플러스라는 함수 하나와 H 크로스라는 다른 함수 두 가지로 다 이거의 합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선형근사에서는. 그런데 이런 중력파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처음에 중력파가 없을 때 이렇게 동심원상에 구슬을 갖다 넣었다가 하면은 요 플러스라는 요것이 일으켜주는 거는 이렇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요 길이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를 보면 x방향의 길이가 요게 스퀘어 루트니까 요 h 플러스에서 이게 사인 t나 이렇게 되면 오메가 t 이렇게 되면 요게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할 겁니다. 그래서 x방향의 길이가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고 y방향의 길이는 아까 그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방향이 늘어나면 y방향은 줄어들고 거꾸로 반대로 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또 크로스도 살펴보면 이 45도 축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편극 중력파, 크로스 편극 중력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력파가 지나가면 길이가 변화가 되는데 임의의 두 경로사 어떤 경로에 대해서 그 변화된 길이와 원래 길이, 중력파가 없을 때의 길이의 비율이 바로 요거를 보면 요 중력파에 비례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양을 스트레인이라 그러고 그거는 중력파의 진폭과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중력파의 세기는 어떻게 저런 중력파가 발생이 될 때 세기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아령이 있는데 여기에 무게가 1톤짜리가 2m 간격 길이로 묶여 있어서 1kHz가 초당 1000번이죠. 뱅뱅뱅뱅 도는 똑같으니까 500번만 돌면 1000번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발생되는 중력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40승 정도 됩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소위 강입자 가속기죠. 유럽에 있는 선에 거기에서 나오는 중력파는 10의 마이너스 43승 정도의 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작은 양인데 그게 실제로 이런 것이 지나가면 아무 우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뭐 모양의 변화도 거의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그런 작은 변화고. 근데 천체 현상에서 특히 블랙홀이 충돌을 하거나 중성자별이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영의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혹은 굉장히 큰 질량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서는 굉장히 비교적 큰 센 중력파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하고 질량하고 거리,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런 식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리고 나오는 파형도 굉장히 단순해요. 처음 모양의 파동이. 그랬을 때 그 질량이 두 쌍성의 질량이 한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고 지구로부터 100메가파세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저 중력파의 세기는 스트레인이 10의 마이너스 21승 정도 돼서 우리 주위에서 발생되는 중력파보다 10의 20승 정도가 더 크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거는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변화만 일으키게 되는데 그 미세한 변화를 어떤 1m가 있다 그러면 그 1m에 10의 마이너스 21승 정도가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걸 검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1960년대 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선구자가 이제 조 웨버라는 분인데 이런 정도 크기의 알루미늄 바를 갖다 놓고 거기다 앞전 센서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중력파가 지나가면 이 알루미늄 바의 고유 진동수에 맞는 그런 중력파라 그러면
이게 진동이 생길 텐데 그 진동에 의해서 여기 앞전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 측정해서 중력파에 지나간 걸 알 수 있다는 건데 이 검출기의 감도는 한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되는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로 지나가는 중력파는 대부분은 10의 마이너스 21승 정도의 오도를 가지니까 이거를 검출하기가 힘들었겠죠. 또 다른 원리로 소위 라이고라는 중력파 검출기가 1970년대부터 생각돼서 80년대를 거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여 길이 4km, 4km 되는 일종의 마이켓슨 간섭계입니다. 그래서 빛을 쏴서 이쪽 갔다 오는 빛과 이쪽 갔다 오는 빛이 여기 경로차가 발생하면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로차가 없다 하더라도 중력파가 지나가면 아까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경로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간섭이 일어날 건데 그 간섭을 재가지고 중력파가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기본 원리는. 그래서 미국의 3,000km 떨어진 두 곳에 햄퍼드와 리빙스턴 두 곳에 장치를 했고 2002년에 1차 과학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감도는 10의 마이너스 22승 정도의 스트레인을 잴 수 있는 그런 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고 실험을 가지고 중력파를 잰 건데 2009년 2월에 국내 저를 포함한 국내 몇몇 연구자들이 중력파 연구를 하고 싶어서 라이고 리빙스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라이고 리빙스톤이 요걸 X암이라고 그러고 요걸 Y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4km, 4km예요. 요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왼쪽 사진처럼. 그리고 요 안에 각종 장치가 달려 있는데 주로 거울인데 이런 식의 거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요 끝에도 있고 요 끝에도 있고. 그때 갔다 왔던 사람들 요 앞에서 찍은 겁니다. 요 앞에서. 드디어 이 라이고에서 2015년 9월 14일에 첫 중력파 검출에 성공했는데 직접적인 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력파 이벤트의 이름을 Gravitational Wave 2015년 9월 14일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운이 좋게도 굉장히 강한 중력파가 그때 발생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라이브 검출기에서 복구한 중력파의 파형입니다. 왼쪽이 헨포드고 오른쪽이 리빙스턴인데 파란색이 두 개를 겹치면 3,000km 떨어진 곳에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파형이 지나갔다는 걸 같은 시간에 이런 두 파형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 어떤 천체 현상이 이런 중력파를 발생시켰나를 살펴봤더니 약 13억 광년, 즉 410메가파세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거기에서 블랙홀 두 개가 하나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36배, 다른 거는 29배 되는 놈이 합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쌍성의 병합이 일어났고 그때 발생한 강한 중력파가 지구를 지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로로 2017년에 베리 베리쉬, 킵손, 그다음에 레너 와이스 이 세 분한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반 상대론과 잘 부합하고 이걸 검증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검증으로서 끝나겠지만 이건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중력파가 우주의 여러 곳에서 오고 있는데 그거는 각각 어떤 천체 현상과 관련이 됩니다. 빛을 보면
여러 가지 천체 현상에서 빛이 발생하듯이. 그래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게 되면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는 중력파 천문학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현재까지 중력파는 총 13건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1차 관측 가동은 2015년과 2016년 초까지 했는데 그때 모두 3건이 검출이 됐고 다 블랙홀과 블랙홀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차 가동은 2016년 10월 말에서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가동이 됐는데 총 8건이 관측이 됐어요. 그 중에 한 건이 중성자별 충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적 관측도 했고, 그래서 추적 관측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킬로노바, 소위 킬로노바 모델이라는 그런 검증을 여기서 했고, 또 허블 상수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방법을 측정을 했고, 또 금과 같은 것이 중성자별 측정에서 충돌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관련되는 연구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3차 관측 가동은 작년 4월 1일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1년 정도 지속됐는데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원래는 4월 30일까지 가동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올 3월 27일에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1년 동안 가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총 2건의 중력파 사건을 검증을 했고 30건의 후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데이터 분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 훨씬 많은 중력파 검출이 예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성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허블 상수를 독립적으로 측정한 것도 그 중에 하나고 킬로노바를 검증한 것도 그거고 여러 가지 블랙홀도 병합을 측정한 것도 처음이고 관측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천체물리상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있는 그런 것도 역시 벌써 제공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스 갭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세로축이 뭐냐면 질량들입니다. 그래서 밑에가 중성자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게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보라색으로 된 거는 엑스레이로 관측한 블랙홀 블랙홀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이제 중력파로 관측한 블랙홀들인데 요것이 둘이 합쳐지기 전에 블랙홀이고 요 하나로 된 것이 이제 합쳐진 후에 질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쳐지기 전에 이게 이제 항성 진화로 이 블랙홀 쌍성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거의 질량은 40하고 80이니까 한 50 이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50, 태양 질량의 50배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여기를 또 보면 여기 블랙홀 질량대인데 태양 질량의 5배 되는 것 밑으로는 또 블랙홀이 없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대체로 이 중성자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성 진화로 만들어지는 블랙홀은 혹시 태양 질량의 50배 이상 되는 거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 태양 질량의 5배 이하로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컨젝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어떤 모델이 이걸 지지하는 모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거를 검증하는 것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런 문제들도 알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라이고 검출기의 감도가 얼마나 좀 좋아져 왔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O3가 3차 관측 가동인데 그거에 비해서 중성자별 합병을 110메가파세크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4차, 5차 관측 가동에서는 센서티비티가 더 좋아져서 그래서
오차 관측 가동은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별 합병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이 중력파 관측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일반 상대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 좀 요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어떤 물체의 최대 속도가 존재한다. 혹은 빛의 속도는 어느 관측자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한 것은 뭐냐면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소위 민카우스키 매트릭으로 기술되는 그런 시공간 복합체다. 즉 이거죠. 이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 발견한 게.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다 여기서부터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상대론은 뭐냐면 이런 시공간 내에서 중력 이론도 이런 시공간과 모순이 없게 수정이 필요했는데 그 수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알게 됐냐면 소위 등가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등가 원리로부터 중력이 존재하면 시공간 자체가 휘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물질의 분포와 시공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1915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제시를 했죠. 그게 이제 일반 상대론인 것입니다. 그 일반 상대론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구해진 매트릭 해의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내는지 그것도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블랙홀, 밀집성, 우주해, 중력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 중력파 검출로 우주를 관측하는 새로운 수단을 획득하였고 그다음에 이미 많은 과학적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요하고 괄목할 만한 그런 과학적 성취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력에 관한 일반 상대론은 이렇게 많은 성취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우주의 시작 부분과 그 다음에 양자 중력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력 물리에서.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태 지금까지 일반 상대론에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이해하셨고 그리고 궁금하던 것이 좀 궁금증이 풀리고 그다음에 흥미를 좀 느끼셨다 그러면 좀 다행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일반 상대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